네,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왔던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증시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코스피가 두 번에 걸쳐서 3천선이 붕괴되고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뛰어넘어서 12만 전자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7만 전자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 10월 한 달 동안의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자세한 진단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부진한 성장률에도 증시 흐름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11월 달에 사실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극단적 비관론. 그렇지만 이 미국 증시만큼은 하이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점이라 하더라도 highest point라든가 피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이어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11월 달에 이런 하이어 단어가 멈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11월 달이 상당히 주목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방송에 지금 전에 말씀대로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쉬었근데도 주가는 훨훨 나는데 네. 한국은 정책 다운제 표면 성장률이 괜찮은데 주가는 부진하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금요일 아침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위에 단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주가 흐름이 미국과 한국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대 지수 하이어 표가 마찬가지로 이제는 번갈아 가는 게 아니라 3대 지수가 전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미국의 증시의 랠리가 전업종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모습에서 의미를 좀 부여한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코스피는 어렵게 회복한 3천선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3천선을 다시 한번 해서 10월 중에 두 차례 걸쳐서 3천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에 사실 미국 증시를 읽을 때에는 달러 인덱스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 부장께서 이게 코스피가 다시 한번 붕괴돼서 2,970선으로 내려온 모습을 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4레벨입니다. 이거는 이달 10일 이후에 한 2주 만에 걸쳐서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가 94레벨인데요. 요 성격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가가 좋죠. 집값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불 플래티닝이라는 이런 단어 내지는 불 프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국채 가격이 증가해서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글로벌 자금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도 가고 주식 쪽으로 가고 채권 쪽으로 가고 해서 모든 자산이 지금 이게 미국의 증시가 자산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관계없이 자금이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잠시 전에 이렇게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미국이 테이퍼링 되면 미국 자체는 테이퍼링 텐트림이 없겠죠. 그러나 신흥국들은 이렇게 테이퍼 텐트림이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테이퍼 텐트림이 2013년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한국에 외국인 자금이 한 8천억 이상 판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테이퍼 텐트림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있는 페드 회의에 맞춰서 이런 우려가 국제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한 달간의 모습을 좀 상세하게 되돌아봐야 11월 장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쇼크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었잖아요. 2% 정도로 나왔고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대목이 이제 가장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성장률은 진짜 3분의 1 토막이었지 않습니까? 3분의 1 토막인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오를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과
마이크로 사이즈의 기업들의 실적을 네. 반영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률 쇼크에도 주가가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흐름, 플레이어들의 흐름, 어디에 민감하고 있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를 자꾸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월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테이퍼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안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뭐와 핫이 거치는 것보다는 뭐와 소프트 해서 부드러운 해서 경제 주체들이 플레이어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또 하나 관심사는 이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제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이제는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인버디드 체화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금리와 연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금리와 연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의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9월 중순이에 왜 미국 증시가 부진했습니까? 그때에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임시 예산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채권 금리가 지난주 새벽에 끝난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장기채 금리가 시월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에서 보면은 베어 스티프닝에서 지난달 말 이후에 미국 증시를 어렵게 했던 임시 예산안 통과 전에 이렇게 미국의 디폴트 얘기를 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되면 가격이 떨어져 금리 올라가 하는 상태에서 장기채 금리가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빅테크라든가 이런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어렵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3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10년물이 안정성을 찾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어 스티프닝에서 물 플래트닝으로 이렇게 평탄화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의 3대 시장 보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한 5.8% 올랐고 예.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S&P 지수가 한 6.7, 6.8 정도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한 7.3%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런 채권 금리의 중심이 바로 이렇게 미국의 정책 당국의 정책, 예를 들어서 디폴트 우려가 될 때 임시 예산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적자 국채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지난주에 왜 주가를 많이 떨어졌냐 하면 모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럼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도 여유롭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불을 떼는 상태에서 네. 이 100만 원에 전 국민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적자 국채 발행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올라가죠. 보니까 네. 결국 증시가 떨어지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할 때는 굉장히 대통령 후보라는 게 이렇게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감각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빅테크 업체들이 채권의 부분에 있어서는 물 플래트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업종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돌았던 10월도 끝났습니다. 10월 미국 증시는 의외로 좋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좋았죠. 네. 이렇게 월간 상승폭으로 보면 작년에 11월 달에 아주 거침없이 올랐는데요. 그때 이후로 1년 만에 거의 가장 좋았죠. 가장 좋은 해를 네.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의 증권에 관련 있는 모 교수께서 사실 극단적 비관론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전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펀더멘탈이든가 정책적 측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증시도 증시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프레어적인 상태에선 누가 이렇게 미국 증시를 견디었느냐 하는 것을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시사점이 높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3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죠. 그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사실은 그 증시에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죠. 이것도 물가도 경제 지표와 관련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달 그 2일 날 앞두고 직전연대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거칠은 통화정책 테이퍼링이 되지 않겠느냐, 또 금리와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증시에 비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제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정책당국자의 이런 입장에서 비우호적인데 왜 주가가 받쳤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러빈 후드에 거래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미국 증시를 받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극단적 비관론에 살피해서 내 자산을 내가 보호한다. 어떻게? 지금은 사실 디지털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이코로지 이펙트에서 이런 극단적 비관론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측면. 위축됐다면 바로 확산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트워킹 이펙트. 네트워킹 이펙트 때문에 사실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객관적 현실 이상의 정책적으로 보면은 후행적인 측면의 모습 이런 측면이 보여줬던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를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정책 당국자 페드 입장에서도 사실 시장을 지켜보면서 예. 뭐 이게 뭐 하시냐, 뭐 소프트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시스템이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먼저 가면 경기라든가 이렇게 거꾸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갔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출 규제라든가 신용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조이다 보니까 크리프라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뭐 전 국민의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비우호적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성장률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에서 요 10월 한 달간의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심리, 그 다음에 정책 당국자가 경기 상황의 후행적인 측면에서의 증시 우호적 친기업 정책 정책 이런 그 정책들이 미국 증시가 펀더멘탈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비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에 주가가 최고치를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산후론판이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증시라든가 이런 것이 그린슛 단계인데 아직 골든골 상태는 되지 않습니까? 이걸 뼈대를 잘 튼튼하게 해서 가을에 풍성한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이제는 안정하다 해서 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맺을 수 있는데 요 내막에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10월에 미국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미국 증시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뭐 1000슬라를 넘어서 1100슬라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한 달 동안에 4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서학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겠죠. 네, 사실 한 달에 40% 이상 폭등하는 것은 네. 기저 종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건데요. 그렇죠. 누구든 좀 예측을 뭐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이렇게 1,100달러까지 한꺼번에 넘을 줄을 몰랐을 겁니다. 물론 뒤쪽에 이렇게 방송에서 애쓰고 있는 유동원 본부장께서 연초부터 1000슬라 해서 많이 상당 부분 이야기하셨죠. 많이 얘기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0슬라를 지나서 1,100달러까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1000슬라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그 이전까지는 연중 그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초에 880달러 정도에서 계속해서 9개월 정도 모습에서는 결국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네. 이게 베런스에서 네드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뛰어 올라간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월가에서 이제는
데드머니에 대한 우려를 제쳤다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됐고요. 요즘 그 머스크 회장이 가장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부호 중에서 1위에 등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일 그렇게 세계 10대 부호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라든가 해서 전통적으로 시청자분의 세계 부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다도 제치고 또 그 규모도 압도적으로 규모를 제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의 앞으로 그 2달 남았습니다는 올해 세계 10대 뉴스에서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 10대 뉴스에서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 상승 모습을 댄다면 아마 테슬라 그다음에 1위 부호에 올라가는 일론 머스크가 아마 10대 뉴스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월가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월가에서 많이 꼽는 게 Founders Mentality 해서 창업가 정신이다. 예. 창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은 뭐냐? 그림이 이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창업가 정신은 소명 의식과 현장 중시와 그 다음에 주인 정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는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는 두 번째는 카카오식의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는 우선 기업 가치가 있으면 뛰어내서 계열사로 가는 이런 그 카카오식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뒷전에 물러나서 실력 행사를 하는 이런 베이스 오브 아마존이죠. 경영 방식을 철저히 지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잠재 가치를 중심해서 포버다는 PDR 같은 꿈과 이상도 미래 잠재 가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굉장히 첫 시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대중화 그때 당시 5년 전에 스페이스X가 나올 때는 굉장히 미친 사람 아니냐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대중화 단계가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도덕적 어카운터빌리티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그래도 자사 제품의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해보고자 하는 이런 쪽이 미래의 이렇게 꿈과 이상과 관련해서 스페이스X 그 테슬라의 잠재 가치를 결정하는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분석이 잇따르게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캐슈더 같은 테슬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년에 테슬라를 많이 보였다가 떴던 것이 이제 우리 전 앵커가 많이 하는 돈나먼이라는 캐슈더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계속해서 버리더라고요. 매도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캐슈더가 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다든가 지금은 팡스도 이제 같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 빅테크도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이분 얘기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빅테크 업종이라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은 주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 앵커가 저도 이제 몰라서 우리 전 앵커에서 배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방송인데요. 마마라고 그랬다 이래요. 그건 또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도였죠. 이제 짐 크레이머라고 CNBC 매드머니 진행자가 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대체할 새로운 약어로 마마라고 새로 나왔다라고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로 이제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마의 첫 글자 메타에서 M으로 시작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죠. 애플을 제치고 그 외에 이제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애플, 아마존 이 5가지를 합쳐서 마마라고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시사점이 던져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페이스북 같은 문제가 있으면 기업 명칭까지 바꾼다.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얼만큼 높은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근데 이것이 도의적 문제에 휘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브랜드 사명까지. 멸치인다. 네. 이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만큼 뭐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친화적 정책. 이게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카카오식으로 잠재 가치만 때리는 그다음에 뒷전에 물러나서 이렇게 하는 이게 주주 친화적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지금의 연말을 맞는 상태에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왜냐 연말은 내년도에 경영방침에다가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중요한 시사점이 던져지거든요. 앞으로 저도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 앵커랑 저랑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전 앵커가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많이 해보도록 공부해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아시아 증시 점검을 해보죠. 네, 10월에는 극단적 비관론과 달리 네. 미국이 가장 좋았고 다른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포 타이거스라는 얘기가 1990년대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해서 포 타이거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0월의 증시 모습 봐가지고 새롭게 뉴 포 타이거스 내지는 네오 포 타이거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 타이거스는 네 마리 호랑이 아닙니까?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시아에서 보면 인도 좋죠. 지금 왜 좋은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좋습니다. 싱가포르 요새 좋습니다. 베트남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이끌어가는 네 국가를 보통 네오 포 타이거스 1990년대에 한국이 포함됐던 리얼 섹터 실물 경제 측면에서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했던 이런 것과 달리 증시의 상승률을 보면 네오 포 타이거스, 뉴 포 타이거스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는 인도는 선진국의 테크래시의 소위 니오시오링 이펙트다 해서 인도는 테크래시를 하지 않습니다. IT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인접 효과, 인접으로 한다, 피해간다 하는 니오쇼링 이펙트 때문에 인도 증시가 상당히 좋고 아마 국내에서 보면 인도에 적립 펀드를 넣은 사람이 최대 대박을 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베트남 증시는 중국의 산불 정책이죠. 그래서 산불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 상태에서 지금 베트남 펀드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증시가 좋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공급망 부족입니다. 공급망 부족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증시 좋죠. 근데 공급망 부족이 지금 세계 경제의 핵심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원재 가격의 상승 거기에 따라서 자원 부존국이 많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사실 러시아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복이 기간 러시아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세계 증시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고요. 시청자분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 증시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 증시 아마 사실 그 10월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체제가 지속된다. 같이 간다. 위드 코로나다. 아니면 종식된다. 폴스 코로나다. 폴스 코로나 안 된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 세계 경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교육이 증가되니까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전형적인 중개무역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육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세계 교육이 증가되면 사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쇼크다 하는 표현만으로 세계 교육이 증가하면 10% 이상 가다가 세계 교육이 안 좋으면 거꾸로 10%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싱가포르의 쇼크 경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조선업의 화랑세를 보인 만큼 세계 교육이 증가하다 보니까 중개무역지로서 성장률과 이런 게 기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사정이 안 좋았던 게 중국이죠. 네. 뭐 중국은 헝다 사태라든가 뭔가에서 디폴트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 증시도 10월 한 달간의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보합승입니다. 근데 한국은 상당히 이렇게 이례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 갈라포가스 함정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들 만큼 한국 증시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바로 국내 증시, 우리 증시입니다. 연초 대형주 위주로 추천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면 올해를 한 지금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3,500 정도는 가야 마땅한데 좀 괴리가 멀어 보이죠. 사실은 그 국내 증시 보면 연초에는 대형주를 주장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낙관적이었습니다. 네. 아시아의 모든 국가 중에서 낙관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국보다 낙관적이었습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는 누구를 잘했다 안 했다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상당히 낙관적이죠. 코스피 4,100 간다. 3,900, 4,000은 누구나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지난 그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밋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종목을 빚내서 투자를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분증권사리 10만 전자는 넘을 거로 보고 12만 전자인데 이게 사실 국내 굴지의 증권사 아주 빅 글로벌 증권사 12만 전자의 목표가를 제시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증시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은 올해 성장률 4% 무난하다. 이런 쪽으로 했었죠. 이거 보면 굉장히 낙관적이었죠. 근데 코스피는 지난 한 달간 보면 두 차례 걸쳐서
져서 3,000선 밑으로 됐죠.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다시 삼성전자가 7만 전 밑으로 떨어졌죠. 이것이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국내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을 하면 국내 종목 BK 브로커리지랄이죠. 그것보다 앞에 글로벌 붙여서 GBK에서 글로벌 종목 투자를 하면 수익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글로벌 ETF는 배당주와 함께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제 통화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이 좋으니까 지금 글로벌 해외 종목 투자에서 원화 베이스로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80원에서 지금 1,170원 이조차 한 8% 이상 되니까 올해는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다. 해외 종목 투자할 때는 달러 베이스로 하라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국내 종목 투자 BK보다는 해외 종목 투자 GBK 그리고 글로벌 ETF 이런 쪽으로 한 사람들이 수익이 상당 부분 좋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 3분기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우리 주가가 왜 갈라포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유독 부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결국은 경기 펀더멘탈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네. 정책적으로 미스매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그 8월 이후서부터 이렇게 세계 증시가 격리되는 모습이 한국 증시에 보이는데요. 예. 8월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같이 쫓아가다가 8월부터 이렇게 우리 증시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치 나빴느냐 아니면은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증시의 비우호적인 측면이 나왔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8월에 금리를 올렸죠. 계속해서 올린다 그랬죠. 신용 축소했죠. 태클래시 문제 불거졌죠. 경기 둔화 문제 있죠. 인플레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이 8월 이후서부터 해외 증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뒤떨어진 배경이다. 정책 당국 앞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보면 성장률이 쇼크나면 인정하고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조율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률이 프리폴이죠. 반토막식 됐지 않습니까? 1.7, 반토막 0.8, 그거에 또 반토막 0.3.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면 성장률을 이렇게 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춘다든가 이런 쪽에 유연한 정책을 좀 펴야죠. 근데 저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반토막 된데도 불구하고 자꾸 올해 성장률이 4%는 뭐 자신한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대로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대로 간다. 증시 비오죠. 여기에 100만 원 공약, 적자 확대, 적자 국채 발행, 금리 더 올라가 이런 측면에 사실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면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봉착했다. 지금 전행거 표현대로 세계 증시가 이렇게 10월에 비교적 괜찮았는데 한국 증시가 유독 이렇게 안 좋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 월요일 첫날이고 이제 올해도 2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달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참고해보면 좋을지 그 사항까지 들어볼게요. 네. 지난달에는 IMF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MF 전망치를 토대로 해서 세계 3대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번 달 들어서는 아마 일부 증권사는 10월 달에 헌적돼 있는데요. 대부분 다 내년도에 증권사들의 각종 증시 포럼을 통해서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증시 포럼을 통해서 예측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시청자 여러분한테 10월 달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비춰졌냐면 결국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데 그 본질적 모습을 개선되느냐. 오케이, 그러면 한국 증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개선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간다 하면 11월 달에도 한국 증시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10월 달에 그 모습을 자세하게 다른 곳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적으로 한번 볼게요. 증권사들의 각종 그 증시 포럼에서 세 가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제는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 활동을 부각시킬 수 있냐? 한국은행의 낙관적 시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전환되는 문제. 그다음에 쏟아질 전망에서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성장률이 둔화되죠 올해보다. 얼만큼 둔화되느냐?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 좋아, 그다음에 하드 랜딩 안 좋아.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고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을 위해서 통화 정책 기조가 변합니다. 세계 중앙은행 기업인 페드가 어떤 테이퍼링 얘기인데 통화 정책 기조가 변합니다. 근데 통화 정책의 추진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방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11월 1일 내일부터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세 가지 전제를 할 때 위드 코로나든 내년도에 IMF 전망치든 소프트 랜딩이든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전체적으로는 11월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근데 한국 증시는 10월에 뭐가 문제였었느냐? 네. 뭐가 문제였습니다. 뭐든지 그냥 가계부채 모여서 한꺼번에 내리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뭐냐 경기에 이렇게 서면 금리에서 보면 추가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이 왼수가 졌는지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요게 해석되느냐? 정책 단계 해석되느냐? 경기의 수능적인 통화 정책을 펴느냐? 그리고 대출이든가 뭔가 규제도 자 경제 주체들이 규제해라 이거죠. 규제하는데 경제 주체들이 대응을 쓸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좋지 않습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정책 모습이 개선된다면 10일에 한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증시 분석과 함께 11월 방향성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